서장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서장은 대종고 선사께서 송나라 때, 그러면 이제 고위,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선을 지도했다. 편지를 통해서. 이때는 이제 어떤 문화의 찬란한, 당나라 때도 그렇고 송나라 때도 그런 꽃을 피우는 시기여가지고 선에 대한 관심 또는 유행, 제 어떤 사회의 기본 교양, 이 식자층의 교양,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잘 모르면은 이제 대접 못 받고 무시받고. 그래서 해제에 대해서 그간에 봤고요. 아직도 본문은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 볼 차례는 행장입니다. 대선사께서는 어떻게 사셨냐? 출생, 선사께서 중국 선주 영국현에서 태어나셨으며, 영국현, 현재는 안위성, 신성현 동남쪽. 성씨는 해씨다. 어머니 꿈에 신인이면 뭔가 인간은 아닌 것 같은 한 신인이 꿈에 나와가지고 한 스님 모시고 오셨는데 얼굴은 검고 코는 오똑하였다. 중국 출신이 아니었다. 그러면 서방 사람이었다. 침실에 이르거늘 사는 곳을 물었더니 북악이라고 했다. 북악. 북쪽에 있는 항산을 말한다.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잠을 깨고 보니 태기가 있음. 이러니 태어나는 날의 밝은 빛이, 태몽은 그러하고 태어나는 날에는 밝은 빛이 방을 비추어 마을 사람들이 놀라며 기이하게 생각했다. 곧 이 해에, 그러면 1089년 11월 10일 사시에 나셨어요. 태어나셨다. 출가, 스님의 휘는 돌아가신 뒤에 덕 높은 사람에게 붙여주는 이름, 종고이며, 돌아가신 뒤에 붙는 이름인데, 여튼 13살에 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서당 같은 데겠죠. 13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뭔가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지 하도 구마라집 스님의 천재적인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구마라집 스님은 12, 13세 이미 인근 국가에도 다 이름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 그리고 구자국에서 700년간 보관해 오던 부처님의 가사를 내려줬다. 13살에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지금 대선사 이야기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벼루를 던졌는데, 이 이야기도 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대스님 어렸을 적의 에피소드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그런 벼루하고는 조금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던지고 장난치고 놀 정도니까 작은 거든지, 아니면은 지금의 개념하고 다를 수 있겠죠. 이때는 훨씬 더 장난의 정도가 과격할 수 있는 거니까. 벼루를 던졌는데 잘못해서 선생님의 모자를 맞히고는, 그러면 삿갓 같은 걸 난지, 우리나라 서당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다르진 않을 테니까
모자를 맞췄어요. 300냥으로 보상하고 집으로 돌아와 말하기를 세상의 책을 읽고 외운들 어찌 부처님 출세의 세간 벗어나는 법을 연구하는 것만 같겠는가라고 하며 출가를 결심하였다. 뭐 어쨌든 그랬다니까. 그런데 300냥이 어느 정도 일난지 이 시절에 그것도 이제 지금 감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좀 과하게 보상을 한 느낌도 있죠, 얼핏. 호주머니에서 300냥 꺼내주진 않았을 테고 13살이니까. 그럼 집에 와가지고 집안 살림을 조금 거덜냈다. 그리고 재미없다. 재미없으니까 벼루 던지고 놀았겠죠. 세상 책 읽는 것이. 부처님법 하겠다 그러면서 출가 결심했다. 16세 동산 해운 원 해제 대사. 그의 읽기가 동산 해운 원 해제 대사라고 보겠습니다. 의지해가지고 출가해서 17의 머리를 깎고 구족계를 받았다. 구족계. 원래 20살 돼야 받는 거긴 하지만 그때 시절에 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융통성 있게 운영이 됐습니다. 보면 16세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17에 개 받고 19에 선지식 찾아서 배움을 구하며 전국을 다니다가 그러면 처음에 출가해가지고는 의탁하고 2, 3년은 시간 보냈던 겁니다. 그러고는 두루두루 유행을 했습니다. 태평주의 강소성의 양중현입니다. 양중현도 자주 나오는 지역인데 다른 선사 보다 보면 뭐 넘어가고 은저감에 이르렀는데 주지 스님이 매우 정성스럽게 맞이하면서 어젯밤 꿈에 가람신이 토지신이 부탁하기를 오늘 운봉열 선사께서 암자에 들리리라고 하더니 자네가 맞지라고 하면서 바로 열 선사의 어록을 스님에게 보였는데 스님께서 한 번 보고 암송하니 이로부터 사람들이 운봉 스님의 후신이라고 하였다. 19부터 돌아다닌 거니까 그러면 뭐 20이든 20대 초반에 태평주 은저감에 갔을 때 거기 주지 스님이 간밤에 꿈에 대단한 분 온다고 미리 예고를 해줬는데 너가 왔다. 그러고 또 확인까지 한번 하고 운봉열 선사의 어록을 보여줬는데 그거를 한번 보고 이미 다 알더라. 수행은 어떻게 하셨냐? 굉장히 조금 단촐해요. 요약본입니다. 다른 어록 통해서 구체적인 거 보도록 하고 수행 처음에는 조동종의 스님을 찾아뵙고 그 뜻을 얻었으나 지금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이 조동종의 이제 후손인 굉지정각 스님이 주창한 묵조선을 비판하는 그 임재종의 후손의
입장으로 이 대종고 스님께서 주창을 한 건데, 근데 당신께서는 수행의 초기에는 조동종의 맛도 봤다, 이미. 그래서 더 그 패단에 대해서 더 정밀하게 알고 또 비판할 수 있었다는 거겠죠. 스님은 오히려 만족하지 않았다. 조동종 스님 찾아뵙고 또 그 뜻을 얻었으나 가르침 받았는데, 요거 가지고는 좀 휘종 대관 3년 기축년, 그럼 대종고 스님 21살입니다. 담당 무준 화상을 찾아뵙고, 임재종 스님인 겁니다. 이제 담당 무준 화상은 담당 문준 또는 무준. 그래서 여기서는 7년 모셨습니다. 7년 이제 그 대중생활 같이 한 거죠. 큰 깨달음이 있었다. 담당이 열반에 이르러서 이제 7년 같이 살고 이제 돌아가시는 입장이 돼서 원호극근 선사 찾아뵙고 대사를 꼭 성취하라. 21살부터 7년이니까 28이에요. 20대 후반에 이 대종고 스님께서 20대 후반일 때 자기 스승 돌아가시면서 너는 원호극근 선사 찾아뵙고 가르침 받으면 된다. 너한테 그럼 이익이 있을 거다, 이거죠. 이제 담겨져 있는 의미야. 이 담당 문준 스님이 또 안목이 있으신 분이니까 너하고 인연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또 너는 혼자 아직 가르침을 펼 입장은 아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선화 4년 이민년, 재작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민년이. 대종고 스님 34일 때 또 20대 후반의 이야기 들어놓고 또 바로 가질 않았어요. 34세. 그럼 이게 7년 모셨으면 28이 맞는데, 여튼 원호선사를 찾아뵈려 했는데, 그때 원호선사께서 멀리 장산에 계셨으므로 잠시 태평사 평보용 스님 문하에 의지하였다. 여기도 설명이 있습니다. 이 평보용, 태평보용이죠. 죄송합니다. 도평이네요. 도평보용. 여기도 임재종 스님이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세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럼 그 사이에 시간이 좀 비잖아요. 그때는 또 그냥 행각하고 돌아다니셨는지 따로 언급은 없고, 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았다. 원호의 법을 잇다. 선화 7년 을사년에 스님 37에, 그러니까 담당 문준 스님한테 원호극근 스님 찾아가 보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이제 10년 지나가지고요. 10년 가까이. 비로소 원호극근 선사를 변경의 천령사에서 뵙고 겨우 40일이 지나려는 쯤에, 하루는 원호 선사께서 만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지나서 어느 날 원호 선사께서 개당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상당하셔가지고 법좌에 올라서 법문하시는 겁니다. 개당하였다는 말은 그러니까 1대1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른 대중들에게 모두 법을 설하는 자리에서 어떤 스님이, 이제 원호 스님 법문 가운데 내용입니다. 어떤 스님이 운문 스님에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운문 스님이야 운문 종의 종주이시기도 한 거고, 이미 그 한참 앞세대입니다. 운문 스님은 인용을 하는 거죠. 이 원호 스님께서 법문에서. 찾아온 스님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부처님을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기도 한 거고, 이게 정말 자기가 이 궁금증이 구멍까지 차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한 걸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이 어떤 스님 얘기예요. 이 어떤 스님이 나는 그래도 공부 좀 했고 점검 받고 싶다. 내가 좀 성취가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런 마음, 의도, 그런 생각으로 이름난 스님 또 찾아다니다가 운문 스님 만나가지고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들어온 거예요. 운문 스님께서 동쪽 산이 물 위를 가네. 동쪽 산이, 동산이 물 위를 간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인용을 한 다음에 원호 스님께서 천령 스스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난 다르게 얘기할 거야. 다만 그 이에게 나 같으면 그 스님이 그렇게 부르면 따스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훈풍이죠.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처마 끝에 찬바람이 인다. 처마. 이제 주석으로 지금 전각은 집의 내의 모퉁이를 말한다. 전각에 찬바람이 인다. 훈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 끝에 찬바람이 인다. 전각에 찬바람이 인다 했을 때 번역을 이제 번역하신 지상스님께서는 중국에서도 좀 유학하셨고, 그래서 좀 상세하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전각하면은 부처님 모셔놓은 전각이다. 그냥 대충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집에 내 모퉁이를 말한다. 다시 처음의 질문이 부처님께서 몸을 놔두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들어오니까 운문 스님은 동쪽 산이 물 위를 가네. 인연 있으면 요 뒤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찾아와서 질문하는 스님이 거기서 뭔가 크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운문 스님께 더 뭔가 밀고 들어가가지고 모양을 썼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시시하네 하면서 그냥 예 하면서 또 가버렸을 수도 있는 거고. 여튼 그런데 원호 스님께서는, 지금 법문하고 있는 원호 스님께서 나는 다르게 얘기하겠다. 그럼 운문 스님은 잘못 얘기한 거다. 운문 스님은 법이 없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죠. 운문 스님이 이런 말을 하신 거든, 원호 스님께서 지금처럼
운문 스님 하신 말씀에 찍찍 끊고 난 다르게 말할 거야. 그래서 다시 쓰는 모양이든 뭐가 됐든 앉아있는 대중들을 위한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또 천신 또 바라문신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 하신 말씀이 한 분은 동쪽 산이 무리를 간다. 또 한 분은 따스한 바람이 남쪽에서 부니까 처마 끝에는 찬바람이 인다. 그런데 뭐 이거야 그렇다 치고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중요한 건 대종고 스님이니까 제 여기서 사실 더 중요한 건 내 공부가 중요한 거죠. 대종고 스님 이야기 뭔가 무협지 보듯이 재미나네 하면서 보려고 그럼 더 재밌는 거 그냥 보고 말지 접하는 게 아니라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내 수행을 위해서 나의 정진을 위해서 나의라고 갖다 붙이는 것도 좀 그렇지만 보고 있는데 대종고 스님께서 이 법문 듣고는 호련히 앞뒤 시간이 끊어졌다. 원호선사께서 택목당에 머물게 하여 요 스님한테 이 대종고 스님한테 택목당에 머물러라. 택목당은 여기 주석 시자가 머무는 곳이다. 시자료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제 변화가 있음에 대해서 원호 스님도 보신 거죠. 그래서 자기 시간 가질 수 있게끔 배려를 한 겁니다. 택목당에 머물게 하여 소임도 없는 분리무시자, 시자가 거처하는 방사에 머물며 시자 소임을 보지 않는 시자를 분리무시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소임을 따로 안 준 거예요. 소임을 안 줬다. 다른 일 하지 않는 것이 소임이 된 거죠. 너는 저기 그냥 머물기만 해라. 오로지 보림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했다. 딴짓하지 말고. 보림은 성품을 본 뒤, 견성한 뒤에 잘 보존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익히는 일. 보림을 우리는 따로 더 특별하게 얘기는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죠. 안거에 대해서도 또 강조를 하고 근데 쉽지 않습니다. 절을 왜 매일 가야 됩니까? 절을 매일 간다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수행은 늘 하는 거고 밥은 매일 먹으면서 정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가 이때처럼 그냥 택목당에 가둬놓고 밥 때 되면은 밥만 먹으러 나오고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게 의문관도 마련은 해놨고 우리가 여건이 그만큼 쉽지가 않죠. 작은 복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 받을 수 있는 것도 작은 복이 아닌데 저도 행자하고 바로 강원에 가지 않았으니까
만국선언에 머물면서 그래도 몇 년은 법당 옆에 지금은 창고로 쓰는 방에서 거기서 시간 잘 가지면서 아무것도 따로 시키시는 거 없이 큰 스님께서 여기처럼 소임도 없이 분리무시자로 그러고 지냈어야 되는데 저는 근기가 그러한 관계로 법문 테이프 늘 방송실에서 빌려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틀어놨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간이 잘 가면 그러면은 이제 또 어땠을란지 모르겠지만 여튼 뒤에 원호선사의 방 가운데서 보림하고 있는데 뒷날 원호선사 방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방에 늘 그 방에서 못 나오고 그러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원호스님 방에서 인용입니다.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있다 그리고 없다.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 있다와 없다가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원호 스님께서 다른 누군가한테 하는 말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 듣고 대혜 스님께서 그 즉시 묻기를 듣자오니 스님께서 그때 오조와 함께 계실 때, 오조라고 말은 안 했겠죠. 오조 법연 스님은 그러면은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 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니까. 스님께서 스승님하고 계실 때 일찍이 이 이야기를 물었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 말을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러면 요 대중들 가운데서는 우리 큰 스님 원호 스님께서 원호 스님의 스승 오조 법연 스님하고 그렇게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이 구절로 이걸 통해서 깨쳤다더라. 제자들은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있었을 테니까 대중들이. 그래서 그 말이 이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덩굴이 나무를 의지함과 같다. 그러니까 원호극근 스님은 요거를 늘 그러면은 종종 잘 써먹으셨던 모양이죠. 원호선사가 웃으며 대답하지 않거늘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씩 웃고 대스님께서 화상께서는 그러니까 웃고 대답을 안 하니까 다시 대종고 스님이 화상께서는 이미 대중의 물음에 대답하셨거늘 지금 말씀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 이야기가 딱히 큰 비밀도 아니고 스님 이 이야기 법문 때에도 한 번씩 잘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시 재촉을 한 거죠. 재촉. 원호선사가 마지못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조에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내가 내 스승님한테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굴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조께서 그리려 하나 그릴 수 없고 채색하려 해도 채색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나무가 쓰러지고 덩굴이 메마를 때 어떠함이
어떠함이 있고 어떠하겠는가? 라고 물으니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오조께서 뒤쫓아오네 라고 답하시더라. 정리를 다시 하면 재촉을 하니까 원어국근 스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예전에 내 스승 하고 주고받을 때 내가 똑같이 한번 내가 요 똑같은 걸 물었었는데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 있다는 말과 없다는 말이 마치 덩쿨이 나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리려 하나 그릴 수 없고 칠하려고 해도 칠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나무가 쓰러지고 덩쿨이 메마를 때는 어떠합니까? 그럼 나무도 없고 덩쿨도 없을 땐 어떠합니까? 나무도 없고 덩쿨도 없는데 뭘 나무가 덩쿨을 의지하니 말이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한번 또 밀고 들어간 거죠. 뒤쫓아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스님이 요 이야기를 쭉 듣던 대스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트이어 크게 깨닫고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원어선사께서 몇 가지 인연으로 대스님을 시험했는데 모두 대답하여 막힘이 없으니 원어선사께서 기뻐하며 내가 너를 속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에 임재정종기를 지어주시고 임재정종기 정종은 직계 또는 전통의 뜻이다. 임재종에 너는 직계다라고 이제 라이센스 발급한 겁니다. 기실을 맡기거늘 기실은 서고 도서관 너한테 이제 맡기겠다. 대스님은 이로부터 원어의 제자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원어선사께서 촉으로 돌아가시니 족당으로 돌아가시니 스님은 곧바로 자취를 감추고 토구를 짓고 머물렀다. 원어 스님 있을 땐 그러면 이렇게 도서관 맡아가지고 소임 살았는데 원어 스님 가시고 나서는 그냥 소임도 던지고 토굴 짓고 살았다. 뒤에 호구사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화엄경 읽다가 제7지보살이 무생법인을 얻었다는 곳에 이르러서 화엄경 보다가 칠지보살이 무생, 나지 않는 법을 얻었다는 지점에 이르러가지고 문득 과거 원어스님 만나기 전 스승이었던 담당 무준이 보임바의 앙굴마라가 바루를 들고 삼부를 구했다는 인연을 분명히 밝혔다. 담당 무준 스님이 앙굴마라가 바루 들고 삼부를 구했다. 이거는 부처님 일대기에 있는 내용이죠. 요걸 가지고 가르침을 주셨던 것이 이제 명확해졌다, 명료해졌다. 그 인연이 분명해졌다. 주석 보면 앙굴은 지만이라고 번역한다. 앙굴이 말하는 지금으로 치면 연쇄살인마죠. 자, 훌륭한 청년 바라문이었는데 잘못된 스승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 스승의 부인이 요 앙굴마라를 유혹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그러면 스승이 남편이었던 스승이 이제 삿된 가르침을 줘서 너가 100명의 사람을 죽이고 손가락을 모아왔을 때 내가 마지막 비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를 죽일 뻔한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구제를 해주시고
상가의 일원으로 받아줬는데 당연히 탁발을 나가면은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출가하기 전에 지었던 과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주석 읽어보면 앙골마라가 성에 들어가 탁발하다가 한 장자의 집에 이르렀다. 마침 그 집의 며느리가 해산을 하다가 아기나타가 난산을 해 죽게 되었는데 상황이 위급해졌는데 장자가 말하기를 사모는 불제자이니 우리 며느리를 살려줄 수 있을 것이요 하니 앙골마라가 내가 부처님에게 물어서 가르쳐 주겠다라고 부처님께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현성의 법을 만난 후로는 내가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여기 또 과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최소한 수다원과 혹은 그 이상의 과에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이번 만나서 마음을 연 후로는 살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가서 대답을 해라. 앙굴마라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이 말을 듣고 바로 순산했다고 한다. 이제 주석으로 소개를 해놨고요. 그래서 깨달으신 장면이에요. 지금 쭉 본 내용은. 스승이 담당 무준 스님께 적지 않은 시간, 7년 동안 함께 살면서 수행을 하고 거기서 크게 깨달았다라는 지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원호극근 스님하고 인연이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10년 가까이. 그리고 37에서야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때가 시절 인연인 거죠. 한마디로. 만나고 나서 한 달 만에 큰 변화가 있게 되고 그거는 법문 가운데서 뭘 듣고였죠? 운문 스님이 어떤 스님을 제접을 하는 거에 대해서 훈풍이 남쪽에서 부니까 그러면은 처마에 지붕에 그러면 찬바람이 분다.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원호 스님 말씀에 변화가 있고 너는 지금부터 딴짓하지 말고 보림해라. 그러한 가운데 원호극근 스님 방에서 그러면 옆에서 구경하다가 문답을 그러다가 원호 스님께서 요때에는 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을 테고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있다와 없다가 서로 있다는 말, 없다는 말 이게 서로 덩쿨이 나무를 의지하듯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을 테고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가 이미 이제 참구를 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 내지는 의심이 대중들 사이에서는 늘 있어 왔던 걸로 보이고 그거를 말이 나오니까 원호 스님께 여쭤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주니까 아니 스님 이건 왜 대답 못 해줄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재촉을 하고 그만큼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이미 이 의심이 숙성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호 스님도 그냥 물어본다고 그냥 쉽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씩 웃고 무시를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자, 잘 들어라. 내가 내 스승하고 이렇게 주고받았다. 사실 이것도 원호 스님이 지어낸 걸 수도 있죠. 얼마든지. 실제로 자기 스승 오조법연하고 주고받았던 진짜 문답일 수도 있고 지금 앞에 앉아있는 원호 스님은
타이밍이 됐다 싶어가지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등장인물이 그럼 그 이야기에서 원어극근 선사하고 오조법연 선사, 내가 그럼 그 질문을 나의 스승에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림 그릴 것도 없고 칠할 것도 없다. 그러면은 있다 내지는 없다. 이제 이 경계에서 늘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분별망상 내지는 괴로움이,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다 내지는 편안하다. 정진을 하고 내가 맑히고 수행을 열심히 했더니 내가 그간의 갈등이 내지는 욕심이 많이 쉬어졌다. 만족스럽다. 없다. 이게 그럼 두 개가 다르지 않다라는 이치로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라고 하신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있다와 없다가 덩쿨이 나무를, 그럼 같이 간다는 건데, 이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그릴 것도 없고 칠할 것도 없고, 그러면 함부로 제가 오조법연 스님을 짐작할 수는 없겠지만 뭘 그걸 있다 없다 가지고 지금 서로 의지를 하느냐는 걸, 그럼 머릿속에 당연히 대번에 그런 말 들으면 그리니까 뭐 그러고 있냐 네가 지금, 스승님이 그러셨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물었다. 나무가 쓰러지고 덩쿨이 메마를 때는 어떠합니까? 그럼 나무도 있다도 박살나고 없다도 박살나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뒤쫓아온다. 뒤쫓아오면은 있다고 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말에 대해 스님이 크게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찌어찌 사셨는지 이제 원호 스님하고 헤어지고, 그러고 톡을 짓고 살다가 또 호구사에서 화엄경 보다가 뭔가 또 거기서 경계가 바뀌는 이야기도 나오고, 한 개만 더 보면 소흥 7년의 황제의 부탁으로 쌍경사에 머무셨다. 소흥 7년이면 주석 보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따로 소흥 7년은 잘못인 듯하다라고 이제 보충 설명이 돼 있고요. 뭔가 연도가 조금 어긋나는 게 있나 봐요. 여튼 1136년 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40대 후반입니다. 48 요쯤. 그러면 37에 원호 스님 만나가지고, 그리고 오래 그렇게 시간 안 보내고 곧바로 이렇게 크게 마음을 여섰으니까, 그리고 또 그러면 40대 초반이든 시간이 또 좀 흐른 겁니다. 황제의 부탁으로. 그럼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쌍경사에 머무셨다. 하루는 원호선사의 부음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스님께서 몸소 글을 지어 제에 참석했는데 저녁에 소참 법문에 이 대종고 스님께서 하신 소참 법문인지, 어떤 스님이 장사에게 묻되, 장사 경잠, 어떤 스님이 또 이제 선지식 찾아와가지고 장사 경잠 스님 찾아와서 남전이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남전
도원 스님이 열반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장사가 동쪽 마을엔 당나귀이지만 서쪽 마을에서는 말이다. 동쪽 마을에는 당나귀, 서쪽 마을에는 말. 이렇게 답하였다. 이 질문한 스님이 다시 묻기를 무슨 뜻입니까? 장사 스님이 말 타려면 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버려. 요걸 인용을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만약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와가지고 원어선사께서 열반하심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라고 하면 바로 그에게 대아비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하리라. 지옥 가운데서도 제일 밑바닥에 갔다.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배고프면 구리물로 밥 지어 먹고 목마르면 쇳물을 마시리라고 말하리라. 지옥의 묘사가 이렇죠. 구린물 마시고 쇳물 마시고 어떤 사람이 구제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구할 사람이 없다. 왜 구할 수 없는가? 이 늙은이가 평상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다반사다, 다반사. 스승님, 원호스님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래도 이미 50 가까이 돼가지고 당신께서 이제 세상의 법을 드러내시는 그것도 황제 청으로 쌍경사에 머물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원호스님 부음을 받고 제애에 참석해서 법상에 올라가지고 메인 의식은 아니죠. 이제 소참법문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옛 이야기를 인용을 하시면서 장사경잠 찾아와가지고 남전 스님이 열반하셨는데 어디로 가셨습니까? 동쪽 마을에는 당나귀, 서쪽 마을에는 말. 그 무슨 뜻인데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따라오면 말을 타려면 타고 내리려면 바로 내려라. 그렇지만 나는 좀 다르게 얘기하겠다. 원호스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대아비 지옥으로 갔다. 무슨 뜻입니까? 지옥이 뭐야? 지옥이 별거 있어? 지옥 몰라? 지옥 가면 구리물 먹고 쇳물 먹고 뭘 더 바래? 지옥이야. 말 그대로 지옥이야. 그러면은 구할 수 없습니까? 진짜 지옥 가신 거면 구할 수 없습니까? 구할 수 없다. 그리고 왜 그런지 알아? 이 늙은이가 평상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경계가 이 늙은이가 지금 그러면은 이 원호 스님 말하는 거겠죠. 이 늙은이가 평상시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지옥 가가지고 구린물 먹고 쇳물 먹고 펄펄 끓는 그거나 차 마시고 밥 먹고 평상시 일이다. 평상시. 그렇게 이제 크게 깨닫게 해주신 스승에 대한 어떤 이제 찬사 내지는 예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또 이야기고 아직 행장이 좀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또 남은 거 내일 보고 그리고 또
편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죠. 말이야 뭐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정말 책임질 수 있으려면은 말하고 있는 당사자도 내가 지옥 가서 꿀인물 쇳물 먹는 게 밥 먹고 차 마시는 것 같다고 한 거는 아닌데 이런 말로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나도 그런 경계다. 사실은 그런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런 인용을 하시는 거죠. 우리 스승님도 이런 분이고 나도 당당하다. 이런 스승님께 크게 깨닫고 나의 경계도 이러하다. 됐죠?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